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 1 개체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체군과 군집 생태계 관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과 같은 물고기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유영을 하고 있죠. 무리 안에서 개체들은 개별적으로 헤엄을 치면서 먹이를 섭취하지만 개체군은 마치 하나의 커다란 개체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개체군을 잃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개체가 무리에서 떨어져 생활할 때는 돌고래와 같은 천적에서 살아남기가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할 때보다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가 쉽고 그다음 짝짓기도 유리하기 때문에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했었던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용어 정리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생물체, 즉 하나의 생물체 자체를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생물체들이 모여 있으면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으로 되어져 있는 개체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 군중할 때 쓰는 군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종들이 다시 또 모여져 있는 군들의 집합이다라는 걸 군집이라고 불러져 있고요. 이러한 군집이 생태계 내에서 여러 비생물적인 환경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요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개별적인 사자, 개, 고양이 다 개체예요. 얘네들이 모여서 사네? 그러면 개체군. 그리고 얘네들이 여러 개가 모여져 있는 이 전체 덩어리를 군집,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군집과 환경이 더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생태계는 크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생물적 요인은 크게 영양 단계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식물, 조류가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류라고 하는 것을 LG라고 하는 것인데요. 플랑크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식물성 플랑크톤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식물성 플랑크톤을 우리는 조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는 다른 동물들을 먹는 것을 말을 하고요. 생산자를 먹는 것도 말을 합니다.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고요. 2차 소비자는 1차를 먹고요. 3차는 2차를 먹어요. 최종은 그 아래 단계들을 먹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역할을 분해자라고 하고요. 분해자는 물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버섯, 곰팡이, 세균 같은 것들이 있고요. 명칭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영양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에는 환경이 있고요. 환경에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같은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반작용인지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지 이름은 모르셔도 되지만 예시를 보고 나서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몇 가지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빛의 세기는 식물의 잎에 두께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다 그러면 잎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고요. 빛의 세기가 적다라고 한다면 잎이 얇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옆, 빛을 많이 받는 잎은 두껍고 음옆, 음지식물 쪽에 있는 것은 잎이 얇다라고 했었고요. 심지어 하나의 나무에서도 위아래를 기준으로 양옆과 음옆이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해조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빛인데요. 이번에 빛 중에서도 파장이 중요해요. 빨주노출 파나무 무지개를 뒤집어서 써봤는데요. 보라색 쪽에 갈수록 파장이 짧고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깁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양이 커요. 그래서 깊은 물 쪽까지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70 같은 거 보면 이제 파장이 짧은 것이죠. 그래서 안쪽까지 쭉 들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빛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 파란색과 가장 반대편이 빨간색 빛을 쓰지 않아서 우리 눈에는 홍조류,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갈조류의 경우에서는 황색강을 써요. 노란색 이쪽에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쓰고 나머지 빛들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갈색깔 계열로 보이게 됩니다. 이쪽 색깔로. 마지막에 녹조류의 경우에서는 빨간색 빛을 쓰니까 빨간색 빛 빼고 나머지인 초록색깔, 가장 안 쓰는 초록색깔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서식하는 종류가 다른데 쓰는 파장에 따른 이제 빛이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을 다른 색깔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해조류는 자기 몸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반대 색깔에 있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 연속되는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연속적인 밤이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장야냐 단야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장야라고 하는 거는 해가 적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장야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임계 암기 이러한 그 기준점보다도 밤이 길면, 연속된 밤이 길면 개화하고 만약 그보다 짧으면 개화하지 못한다. 특히 둘을 합산할 수는 없다. 성광이 비춰지면 잠이 깨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단야의 경우에는 임계 길이보다 짧아야지만 개화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섬광으로 빛을 끊어주는 것이니까 얘네들이 임계암기보다 짧고 얘네들이 임계암기보다 짧아서 개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면
동식물의 호흡은 대기 중에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과 동물의 호흡, 얘는 CO2를 방출하고 얘는 CO2를 받아들이게 되죠. CO2 농도를 자연계에서 낮춰주고 얘는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농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세균과 버섯에 의해서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이 증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분해자여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켜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줍니다.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도 있는데요. 텃순이 사가 했었죠. 텃순이에요. 텃순이 구매해서 가라 이 말이었었는데요. 대체군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거, 텃세 부리는 거, 그다음에 순위, 등수 매기는 거, 리더 1등 빼고 나머지 모두 다 동일. 사회생활, 이제 역할을 분업화했다. 가족생활은 혈연관계로 묶여진 관계. 군집 간 상호작용도 있어요. 다른 종끼리이고요. 얘네들을 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만 해서 줬었는데 여기도 지금 예시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포식과 피식이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아마 포식과 피식까지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종 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에 다른 종을 잡아먹는 게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포식과 피식은 공격할 기분이다. 그래서 공은 공세, 경은 경쟁, 기는 기생, 분은 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기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살짝 바꿔가지고 외울 수도 있고요. 또는 포식과 피식은 공경할 기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도 약간 예의 범절이 없나요? 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외울 수가 있으니까요. 외우는 방법을 좀 타이틀로만이라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체군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자, 개체군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있느냐, 그 빡빡한 정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이 서식하는 면적 또는 공간에 이 면적이 정해져 있으면 이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니, 개체수가 얼마나 되어져 있니 라는 것이고요. 개체군의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밀도가 빡빡하면 개체군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체군 유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망, 출생, 얘 두 가지가 이입, 이출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태어나는 숫자와 죽는 숫자의 영향력이 이사를 오고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출생과 사망, 이입, 이출보다 개체군 밀도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많이 태어나는 것이 밀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더 쉽게 사망하는 것이 밀도를 빠른 식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입하고 이출은 사실 자연계에서 우리는 이사가 좀 쉬운 편이지만 사실 우리도 엄청 쉽지는 않죠. 근데 자연계에서는 훨씬 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들 날개가 달려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개체군 밀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비생물적 요인들이 있겠죠. 빛, 서식 공간, 온도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생물적 요인에는 질병, 다른 생물의 기생, 포식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체군의 밀도를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개체군의 밀도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생장 곡선으로 나타내 보았어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생장 곡선과 생존 곡선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생장은 밀도가 이제 커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생존은 사망하는 방향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출제가 더 높은 것은 생장 곡선이에요. 생장 곡선에서 살펴보게 되면 개체군의 생장은 개체수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완벽한 상황이었다면 하나의 거리낌도 없었다면 쭉 그냥 J자 형태로 생장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경쟁도 일어날 거고 먹이도 제한되어 있고 서식지 공간도 제한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변화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걸 바로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500마리다. 수업 때 예시를 들었죠. 500마리로. 500마리다라고 한다면 환경 수용력은 마리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500마리 정도 되면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멈춰서 쭉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요. 출생과 사망률이 같은 것이고요.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쉽게 태어나면 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환경 저항이 증가를 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게 환경 수용력이 되겠는데요.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제 종간 경쟁도 할 것이고 노폐물도 많이 쌓이게 될 것이고 먹이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환경 저항이 걸리게 되면 결국에 살 수 있는 최대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환경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실제 곡선에서는 어느 시점이든 환경 저항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2명 이상만 살아도 불편함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곧 꺾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S자 형태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변환도 같이 해봤었는데요. 이 그래프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환경 수용력 최종 정리. 환경 수용력은 같은 장소에서 일정, 환경 저항은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증가, 개체군의 밀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밀도 자체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증가율을 하면 여기에서 기울기 값이니까요. 이쪽은 기울기가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 이쪽은 기울기가 감소하고 나니까 더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꺾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망률이 더 많아서 그래프가 뒤집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생존 곡선인데 얼마나 사망을 많이 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유형에 따라서 1형, 2형, 3형을 구분을 해봤는데요. 1형의 경우에서 태어나는 자손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부모의 케어를 잘 받아서요. 오래도록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3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개체수가 태어나는 것은 많은데 초기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요. 사람들이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환경 자체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빠르게 죽고 자손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성체로 되는 개체수가 적고 그 적은 양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형의 경우에는 히드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사망률은 일정하지만 죽는 개체수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10%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0마리 중에 10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90마리가 남겠죠. 이 중에서 9마리가 죽었다. 다시 여기서 81마리가 남겠죠. 그 중에서 8.1마리가 죽었다. 약 8마리 정도가 죽었겠죠. 이런 식으로 점차 죽는 개체수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데 사망률은 일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엄청 중요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잠깐 살펴볼 내용이 바로 개체군의 연령 분포예요. 자, 얘네들은 미래 개체군을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식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이에요. 생식 전 연령층을 보건데 지금 생식 전 연령층이 많고 생식 연령층이 현재 적죠.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미래로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자손이 늘어나겠구나. 얘네들은 비율이 똑같으니까 안정적으로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되겠구나. 얘네들은 이제 올라갈수록 점차 미래에 이제 자손을 낳을 애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생식 연령층이 점차 줄어들어서 자손이 적어지겠구나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미래의 개체군의 크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발전형, 일정하게 유지되면 안정형,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쇠퇴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개체군의 숫자 자체도 주기적으로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제 계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 계절의 영향이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먹이 관계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절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계절에 따라서 빈양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온도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양 자체도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말이라고 하는 이 생산자가 개체군이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초봄은 따뜻하고 영양용류도 많고 빛의 양도 적절해요.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되지만 이제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서로 경쟁을 많이 하겠죠. 영양용류도 많이 부족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늦봄에는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다시 감소를 하게 되면 영양용류 양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다시 개체수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가을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효소의 이제 활동 자체가 광합성 자체가 느려지게 되니까 개체수가 다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기적으로 변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돌말의 표에만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 주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먹이관계에 의한 거를 볼 건데요. 이번에는 포식과 피식을 주기로 이제 10년을 주기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피식과 포식에 의한 것은 우선 피식자의 개체수가 조금 더 먼저 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피크 지점도 더 높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식자보다 피식자의 숫자가 더 많아야지 피라미드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피식자,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게 포식자죠. 상위 영양 단계이니까요. 그래서 피식자의 개체수 변동이 훨씬 더 먼저 일어나고요. 개체수도 더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스라소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 개체군 간이 되면 종 간 상호작용이 될 것인데 여기서는 같은 종 내에서 자기들끼리의 먹이, 서식 공간,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우는 타이틀 방법은 텃순위 사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았는데요. 텃순위를 많이 그렸네요, 선생님이.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래서 텃순위 사가라, 그 콩순위 같은 거 인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텃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교에 딱 왔었을 때 신입생들이 뭔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 학교에 더 오래 있었었는데 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여러분들의 세력권이 되는 것이죠. 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나 서식 공간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고 배우자를 독점하는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를 터스라고 하고요. 다른 개체가 침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경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차지한 공간을 세력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각자의 영역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치를 이제 점유를 각각 다른 공간에서 하게 될 거고요. 밀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하게 됩니다. 순위제의 경우에서는 서열이나 순위를 매겨서 배우자나 먹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1등, 2등, 3등, 4등이 모두 다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리더제의 경우에서는 1등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평등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생활은 개미와 벌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각각의 역할이 분업화가 되어져 있어요. 여왕개미는 생식만, 일개미는 먹이 획득만, 병정개미는 싸움만 이렇게 하고요. 꿀벌의 경우에는 일벌, 수벌, 여왕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생활은 혈연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낳았고 그다음 자기가 결혼한 그 집안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가족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군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